안녕하세요. 예,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할 때 CT를 과거에는 뭐 종합병원 같은 데서만 찍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작은 병원에서 치과나 성형외과 또 이비인후과 이런 데서 CT를 많이 찍는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CT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 CT가 종합병원에서 찍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CT는 코 수술할 때도 찍고 또 전통적으로는 안면 윤곽, 얼굴 골격할 때도 찍고요. 요즘에는 그 연부 조직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부 조직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면 거상이나 이런 거에 뭐 이물질이 있는지 또 이전에 뭐 어떤 수술을 해놨는지 이런 것들의 참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CT,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 그래서 컴퓨터 단층 촬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이 둥근 그 게이트 같은 원을 겐트리라고 해요. 겐트리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찍을 때 보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윙 돌아가면서 몸을 훑고 지나가죠. 사실 이제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태우고 있는 이 침대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 찍죠, 이렇게. 예,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주로 이제 몸이나 신체 전체적으로 찍는 큰 CT예요. 그 반면에 이렇게 앉거나 일어나서 찍어요. 예, 치과나 성형외과 이런 데서 찍는 것을 콘빔 CT라고 하거든요. 콘빔 CT.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팬빔 CT라고 하는데 콘빔 CT는 이제 특징적으로 앉아서 찍게 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팬빔이라고 해서 부채꼴 모양의 빔을 쏴요. 부채꼴 모양의 빔을 여러 슬라이스로 여러 단면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삥삥삥삥 돌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면서 찍고 그 정보를 컴퓨터에서 보정을 해서 단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팬빔 CT고 전통적인 아까 이게 둥그란 젠틀이라는 링을 가진 CT의 촬영 방식이에요. 반면에 콘빔 CT는 콘이 우리 브라보 콘 할 때 그 콘이에요. 그러니까 유니콘 할 때 그 콘. 그래서 콘 모양으로 이렇게 그 원뿔 모양의 빔이 한 바퀴 휙 돌아가면서 한 바퀴 정도만 돌죠. 예, 그러면서 찍는 CT가 이제 콘빔 CT가 되겠습니다. 콘빔 CT는 아무래도 간단한 CT가 되겠고요. 이 좁은 영역에서 고화질의 고해상도의 화질을 화질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CT가 방사선 노출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방사선 노출이 일반 CT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연부 조직보다는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인데 연부 조직보다는 골격의 해상도가 좋고 연부 조직에서는 약간 해상도가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얼굴의 골격, 또 치아, 그래서 치과에서 많이 쓰죠. 또 정형외과에서 무릎, 발목, 손 같은데 또 팔꿈치 이런 데 간단하게 찍을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그건 모르겠는데 보통 이 콘빔 CT의 그 유니트 중에서 손을 찍을 수 있는 장치가 같이 딸려와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주로 어린 학생들 성장판이 앞으로 얼마나 다칠 수 있는지, 얼마 있다가 다칠 건지, 아직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손 목뼈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 찍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 병원에서 그 유니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보통 지금 이제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CT의 그러니까 방사선 한 번 찍을 때 생기는 한 번 찍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 픽폭량이 약 0.17 미리 시버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흉부 X선이 0.1에서 0.5mSv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팡팡팡팡 마구 찍으란 얘기는 아니고, 대개 1년의 허용량 1 정도, 1mSv 이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우리 건강검진할 때 보통 그 복부 CT 찍으면은 그게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그 유효선량이 방사선 피폭을 받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허용하는 선량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매년마다 그 복부 CT를 건강검진상의 복부 CT 찍기는 좀 곤란한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콘빔 CT는 일반적인 CT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그 유효 선량이 낮다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지금 요 표가 물론 이 제조사에서 제공한 거긴 하지만 출처는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 제공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CT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보통 일반 그 작은 오피스 병원에서도 이렇게 CT를 많이 찍을 수 있게 됐고, 그걸 어떻게 특히 이제 코 성형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학영 원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 성형을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쓰는 진찰 방법은 시진입니다. 즉 모양을 보는 겁니다. 정면에서 측면에서 비율과 높이가 어떤지, 휘어지진 않았는지, 뭐 매부리가 있는지 등등등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촉진도 같이 시행을 합니다. 촉진이라는 것은 만져본다는 뜻인데 피부의 탄성이 어떻고 안에 골격은 어떤지 손으로 만져보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이제 코 수술에서는 우리 다른 성형 수술과 다르게 물론 이제 CT를 찍는 성형 수술도 있지만 우리가 CT를 찍기도 합니다. 코는 기본적으로 연골과 뼈의 골격에 피부가 덮여진 형태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숨을 쉬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코 내부 구조를 아는 것이 수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CT라는 거 코의 구조를 보는 건 알겠는데 언제 찍어야 되는 건가? 코 수술하려면 무조건 CT를 찍는 게 좋은 건가? 라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CT를 언제 찍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병원과 의사 선생님마다 다르고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T를 안 찍는 병원은 걸러야 하느냐? 뭐 이렇게 상담 오시면서 전 병원은 뭐 CT도 안 찍었다 이렇게 막 욕을 좀 험담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안 찍고도 수술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더 경험과 스킬이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코 재수술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T를 찍고 진행을 하고 있고, 첫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찍고 있습니다. 첫 수술은 코 첫 수술은 내부의 구조가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코는 미간, 콧대, 코끝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연골, 그 다음에 코끝은 날개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뼈와 연골의 구분은 손으로 만지면 충분히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부리코 수술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떨어져 있으니까 매부리를 깎아주고 코끝을 올려서 수술을 완성하게 되는데, 매부리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뼈와 연골이라는 것을 굳이 CT를 찍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또 어디부터가 뼈고 어디까지가 뼈고 어디부터 연골인지 역시 촉진을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날개 연골, 떨어진 코끝은 날개 연골의 축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이 역시 CT를 찍는다고 더 알아낼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수술 환자가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면 CT를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 수술에 기왕력이 없는 환자의 CT를 캡처하는 거고요. 제일 왼쪽은 이제 횡단면, 위에서 아래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코뼈이고 비교적
콧뼈 아치가 대칭적으로 생겨 보입니다. 두 번째는 관상면이라고 해서 앞에서 뒤를 본 뷰이고, 여기 중간에 있는 게 비중격입니다. 비중격은 우리가 숨을 쉬는데 콧구멍이 두 개인데 각각의 숨길을 분리해주는 칸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비중격 역시 고등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시상면이라고 해서 옆에서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비중격이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비중격의 뼈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연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는 모양뿐 아니라 숨쉬는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정상 CT에 비해서 왼쪽은 비중격 망곡증을 가진 환자의 CT이고요. 정상이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데 비해서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한 게 이제 숨길의 필터 역할을 하는 비갑계라는 것인데요. 비염 환자의 CT이고, 잦은 염증으로 비갑계가 비대해져서 숨길이 좁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에 비해서. CT의 시상면입니다. 즉 옆에서 보는 뷰이고, 우리가 비중격 크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까 비중격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비중격 연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사이즈가 CT에서 예상한 것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100% 신뢰하고 들어가진 않고 항상 다른 옵션을 생각하고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CT를 찍는 경우는 이제 코 재수술의 경우입니다. 코 재수술은 이미 이전에 코 수술을 한 것이죠. 보통 모양적인 불만족이 있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그리고 골격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형되어 있고 이전 수술의 정보를 환자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수술 전에 CT를 찍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코 성형 수술하고 코가 이렇게 휘었다고 하면은 저는 5가지 정도의 원인을 일단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뼈가 원래 휘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이 조금 길게 들어가면 찌그러져서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리콘이 정말 한쪽에 치우쳐져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혹시 절골을 한 수술을 했다면 절골이 비대칭으로 되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리콘 보형물은 뼈의 골막 아래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얕게 잘못된 층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실리콘이 움직이면서 휜 코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본 CT입니다. 옆에서 본 C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리콘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콧뼈입니다. 콧뼈가 조금 깨끗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전에 아마 콧뼈를 다쳤던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실리콘이 콧뼈에 바로 밀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층에 들어가 버렸고, 이렇게 들어간 실리콘은 위치가 잘 이동하고 밖에 잘 티가 나고 피부가 얇아지고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횡단면이고 위에서 아래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콧뼈 아치가 이전에 다친 히스토리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잘못된 층으로 들어가서 우리 실리콘이 돌아간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을 재수술할 때에는 이렇게 골막 아래로 정확한 층으로 다시 실리콘을 삽입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수하게 보형물이 조금 치우쳐서 삽입된 케이스고요. 이런 분들은 치우친 반대쪽으로 캡슐의 보형물의 캡슐을 열어준 후에 보형물만 이동시켜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수술 상담 오는 환자 중에 가끔 콧대에 이렇게 결절 같이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오래된 수술 환자에 많고, 이거는 아마 경험이 좀 있으신 선생님이면은 보는 순간
보형물을 싸고 있는 캡슐에 석회화가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의 석회화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보형물에 작은 움직임이 많을 때 주변 피부 조직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국소적으로 출혈과 지혈이 반복되면서 칼슘이 캡슐 주변에 침착해서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밖에 티가 나지 않는 정도의 석회화는 굳이 그것을 위해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저렇게 티가 나면 수술해야겠죠. 위에서 아래를 본 CT 모습이고 이게 코뼈입니다. 이렇게 보형물이 있는 거고 이제 보형물을 둘러싼 이렇게 캡슐이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캡슐이 석회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콧대 중간 부분이 가장 심하고요. 중간 부분은 피부가 매우 얇아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석회화가 생긴 것은 아마 실리콘이 코뼈에 바짝 밀착하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이런 캡슐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석회화가 심해서 피부와 가깝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서 수술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조금 더 코뼈에 핏하게 위치함으로써 조금 앞으로의 석회화를 예방하는 수술 플랜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슬라이드 계속 주세요. 예. 원래 여기 보면 손이요. 손이 요렇게 비치죠. 이렇게 비치죠. 이렇게 보면 이 안에 힘줄도 비치고요. 이 혈관도 비치고 연골도 이렇게 비쳐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피부라는 겉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겉옷은 안쪽에 있는 구조를 완전히 감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 비추도록 만들어져죠. 사실 뭐 여기서 보면 저기 혈관 또 뭐 힘줄, 요거 힘줄이에요. 이렇게 요거 힘줄이에요. 요것도 힘줄입니다. 요거. 그리고 혈관도 비치죠. 그리고 근육도 비쳐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구조들이 바깥에서 대충 들여다 보이고 사실 그 비치면서 들여다 보이는 게 바로 우리 몸의 모습인 거죠. 좀 뚱뚱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도톰해져 가지고 근데 그 안쪽에 있는 구조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사실 코라는 게 기본적으로 콧대에 있는 피부는 되게 얇아요, 보통. 되게 얇아서 안쪽이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들여다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들여다 보이는 것 자체가 코의 모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그 안쪽에 진피라든지 또 필러라든지 이런 걸 잔뜩 넣어두면은 아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 안쪽 내부가 특히 재수술할 때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함몰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형물이 함몰된 건지 아니면 뼈가 함몰된 건지 사실 이 CT 찍어보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비중격 함몰이 알고 보니까 이 안쪽에 여기 보면 비중격이 이렇게 주변에는 허연데 여기가 이렇게 뻥 새까맣죠. 그리고 뻥 비었죠. 이게 바로 천공이죠. 드물게 보는 일이지만 천공이고 예전에 사실 비중격 수술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겼었고 예전에 비염 바로잡는 수술할 때 이렇게 천공이나 이 비중격 함몰들이 많이 생겼고 또 조금 간혹가다 아주 드물지만 간혹가다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 CT 없이 그냥 들어가서 재수술했다. 그러면은 되게 이게 참 수술해서 들어가서 참 난감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공 이렇게 여기 비었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아까 비중격이 여기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쭉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CT가 정말 사실 옛날에 CT가 그렇게 뭐 CT 없어도 뭐 수술하면 돼 그렇긴 한데 사실 이런 아주 결정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할 때 그 안쪽 보형물 도대체 어떻게 이제 구분하고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
여기 또 있구나. 이거는 금실이에요, 금실. 금실이 이렇게 옛날에 금실 리프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온 몸에다가 이렇게 그게 진짜 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온 데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니까 보면은 피부 자체에 나중에 울퉁불퉁한 걸 유발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건 CT 아니에요. 이건 CT가 아니라 그냥 단순 촬영인데 어쨌든 CT나 단순 촬영이나 요새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아까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CT 찍을 때 딱 한 번 스캔하면 여러 이미지가 다 나와. 그래서 이렇게 쭉 뭐 CT도 나오고 아까 옆에 이렇게 파넥스라고 해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파노라마 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 장치들이 많이 개발돼서 사실 이제 훨씬 더 예전보다 적은 피폭량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아까 이렇게 사실 늘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데 아주 이 중요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김학영 원장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 성형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쓰입니다. 콧대 부분은 보통 보형물을 쓰고요. 코끝은 자가연골을 많이 쓰고 기증늑연골, 매드포, 메쉬라는 이물질을 쓰기도 합니다. 재수술을 하기 전에 이전 수술 재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재료를 뭘 썼는지를 알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수술했는지 유추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하지 않은 재료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조금 안전한 재료로 교체를 해줄 필요도 있고, 세 번째, 이미 소모된 예를 들면 비중격 같은 재료는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수술 정보를 환자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 문진과 더불어 CT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수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L자형 실리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의 곡선이 너무 과도하게 꺾여서 어색한 코이고요. CT를 찍어보니 물론 이것도 엑스레이입니다. L자형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L자형 실리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양도 어색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일자로 교환하고 코끝 부분을 연골로 교체해주면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시 L자형 실리콘이 확인되었고요. 비주 부분을 L자형 실리콘이 눌러서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 있는 상태입니다. L자형 실리콘은 보통 내부 구조가 무너져서 기능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CT에서 꼭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콧대 윗부분과 미간이 너무 높으면 아바타 코 같이 보이고 코가 길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수술 후에 코가 아바타 느낌이 나는 경우인데 CT를 보면 일단 실리콘이 조금 위로 이동이 되어 있어서 코의 시작점이 좀 높아졌고 실리콘의 높이 자체도 6mm 정도로 낮지 않고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 두께를 낮추고 실리콘을 조금 아래로 이동시켜서 코의 시작점을 낮춰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끝은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비주 부분에 코끝의 높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자가연골이나 기증늑연골 등을 삽입해서 코끝 수술을 합니다. CT에서 자가연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연골은 CT상에서 특별히 다른 음영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끝 비주 부분에 하얀색 음영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기증늑연골을 사용해서 코끝 연장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증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코끝에서 이 비주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하얀색 음영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콧대에 보형물은 아닌데 하이알루론산 필러라든지 칼슘 필러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감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이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녹이고 수술하는 것이 유리하고, 환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는 역시 CT를 찍어서 최대한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칼슘 필러 같은 경우에는 뼈와 성분이 비슷해서 콧대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음영이 된 필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물질이 오래된 경우에는 완전히 하얗진 않은데 불규칙한 음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녹이는 주사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러나 이물질이 피부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제거할 때 매우 조심히 수술해야 합니다. 네. 그게 요즘에 보면은 그 코성형 하기 전에 거의 99% 코필러 맞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코필러가 그 중에서는 그냥 녹는 필러인 경우도 있지만 녹지 않는 필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필러를 넣더라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필러 섀도우예요. 이렇게 여기가 필러 섀도우예요. 네, 이렇게 필러 섀도우인데 이게 사실은 이 밑에는 없어요. 여기만 있어. 이게 사실 콧대를 맞았는데 콧대 아래쪽 부분은 움직임이 많으니까 필러가 빨리 흡수되고, 콧대 위쪽 부분, 그러니까 미간 있는 부분은 움직임이 없잖아. 이게 뼈니까. 그러니까 코 아래쪽은 이렇게 막 움직여지고 위쪽은 안 움직여지니까 상대적으로 흡수가 느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러인 줄 모르고 들어가면 곤란한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필러는 그냥 주변 조직보다는 조금 더 하얀 느낌이 나고, 그게 과거에 그냥 해상도 낮은 CT에서는 그냥 그 아티팩트 그냥 그 줄 쭉쭉 가 있어서 구분이 도저히 안 되는데, 요즘 이제 조금 해상도가 좋아진 CT에서 보면은 그 안쪽에 있는 그 뭉쳐져 있는 그 음영들이 좀 보이고, 그래서 수술에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보면 콧대를 직접 하지 않았어. 근데 미간 있는 데다가 필러를 맞으셨어요. 미간 있는 데다 필러를. 그 미간에 있는 필러가 저는 코에 필러 맞은 적 없는데요. 근데 미간에다가 맞은 필러가 콧대 위쪽 부분으로 내려와서 코필러랑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코필러처럼 콧대 위쪽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를 잘못 높이면은 비율이 영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필러 아니더라도 미간 필러가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 있고, 이마 필러도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사용하던 건데, 고어텍스하고 실리콘하고 이렇게 붙이는 보형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붙이는 보형물의 가장 큰 문제가 재수술할 때 그 겉에 붙은 고어텍스가 캡슐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일반적인 실리콘 주변에 생기는 캡슐은 그렇게 두껍게 생기지 않으면 구태여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실리텍스라고 하는 그것에 있는 그 캡슐하고 붙어 있는 그 고어텍스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거하다 보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울퉁불퉁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T상으로 환자가 잘 기억 못한다고, 이게 자기 어떤 보형물 썼는지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 CT상으로도 완벽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의심은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보형물 그 겉표면으로 약간 옅은 음영이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고어실리의 특징이고요. 아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캡슐 자체가 고어텍스를 따라서 이 칼슘화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T 상에서 우리가 보형물과 자가 이식물을 구분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보형물도 사실 재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딱 잘 맞게 피팅이 된 거라면 보형물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죠. 근데 특히 이렇게 L자형 실리콘이 보면 콧대가 이분이 수술하기 전에 보면 높았어. 근데 이 L자형 실리콘은 놔두면은 사실은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L자형 실리콘이라고 해서 모두 부작용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L자형 실리콘 수술하시고 멀쩡하게 평생 가시는 분들이 사실 더 대부분이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보트형 보형물하고 코끝을 자가 연골로 하는 이 수술보다는 훨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술을 하는 상태에서 L자형 실리콘을 쓴다는 것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긴 최신 직연은 아니죠. 그래서 근데 연골이나 이런 거를 충분하게 채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들어가 봤더니 이런 L자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보다 코끝의 높이나 모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물론 그때 가서 또 연골 띄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계획이 복잡해지고 수술도 길어지고, 또 하나는 코 수술할 때 이제 그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열려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훨씬 더 부작용 가능성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저걸 꺼냈는데 연골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연골 가서 또 띄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수술의 계획에서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너무 오랫동안 열려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이식물들은 보존하고, 또 이전에 L자형 모양처럼 저렇게 이식물이 아니라 보형물인 경우는 반드시 충분한 자가 이식물로 대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CT가 이렇게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수술에서는요. 그래서 코 재수술에서 CT의 유용한 점은 뭐냐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전에 사용했던 자기 이식물들, 귀연골, 비중격 연골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죠. 갖다 버리면 안 되는, 자기 거, 귀한 자기 조직이니까 갖다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가 우리 재사용이 가능한 조직이고 어디가 재사용이 불가능한 조직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CT가 필요한 거고요. 또 코의 상처가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이잖아요. 개방되는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기간은 좀 긴 얘기예요. 개방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죠. 수술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코 CT로 미리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또 아까 보형물이 휘어 있는 건지 골격이 휘어져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연부 조직에 어떤 이물질이 아까 금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녹지 않는 필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칼슘이 침착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서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요즘에는 진짜 코 수술하기 전에 필러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사실 CT로 100%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종류와 용량에 대해서 조금 미리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수술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새 코 재수술에서는 CT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래밤님께서 쌍꺼풀 질문을 주셨습니다. 30대 중반이고 쌍꺼풀 수술을 3번 했고 살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술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어서 점점 작아집니다. 다시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주제와 관계없긴 하지만 1번으로 올려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리프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눈을 3번 수술하셨으면 사실 이제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부담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쌍꺼풀이 점점 30대 중반이면은 점점 뭐 눈썹도 좀 내려오고 피부도 좀 처지면서 쌍꺼풀이 작아지는 그런 상태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뭐 눈의 상태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좀 눈을 건드리지 않고 리프팅을 해서 쌍꺼풀이 조금 더 커지는 수술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상담을 볼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 3번 하셨다는 얘기는 작아서 3번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원래 모든 쌍꺼풀은 수술한 쌍꺼풀이든 수술하지 않은 쌍꺼풀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당연히 다 작아지죠. 왜냐하면 눈썹과 이마가 내려오면서 쌍꺼풀을 더 많이 겹치게 하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밑에서 쌍꺼풀을 더 크게 한다기보다는 눈썹과 이마를 거상하는 게 더 낫고요. 눈썹과 이전에 풀려서 다시 했다고요. 지금 풀렸다면 다시 쌍꺼풀 수술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작아지셨다 그러면은 쌍꺼풀 수술보다는 이마 거상이 더 낫습니다. 이마 거상 뭐 그렇게 큰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마 거상이 더 쌍꺼풀보다 더 자연스럽고 회복도 빠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눈처짐이냐 아니면 그냥 쌍꺼풀이 풀렸느냐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코도 재수술이 더 어렵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더 어렵고 일단은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수술로 인해서 코의 골격 등이 다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하기가 당연히 더 수술하기 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T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술하는 게 어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CT를 찍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재수술은 뭐든지 다 어렵죠. 근데 사실 이제 재수술 많이 갖는 또 첫 수술하고 좀 다른 면도 있어요. 다른 게 뭐 쉬운 면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렵고 무엇보다도 재수술에서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천공 같은 거 예전에 CT 안 찍었을 때는 천공 있는지 물론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내시경으로 이렇게 안쪽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에서 천공 없이 이렇게 함몰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사실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 안쪽에서도 굴곡이 피부 바로 아래쪽에 옅은 이물질이 있었는데 보형물을 딱 써서 딱 위로 올리니까 이전보다 더 굴곡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위험 요인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30K님께서 자가 늑연고를 사용하면 코가 잘 휘어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가 늑연골은 우리 가슴에 있는 뼈의 연골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갈비뼈 연골은 우리가 숨 쉴 때 계속 휘었다 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채취를 했을 때 이렇게 휘어지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휘어지지 않게 하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최대한 곱게 유지하려고 하긴 하지만 다른 재료에 비해서 휘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코 첫 수술을 함에 있어서 자가 늑연골은 좀 선호하진 않는 편입니다. 굳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늑연골로 콧대를 높일 때 자가 늑연골을 하고 요새는 또 민싱이라고 해서 늑연골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휘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잘게 이렇게 갈아서 다져서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민싱 하는 방법이라. 그럴 경우에 휘어지는 게 조금 적긴 한데 엊그제도 그런 수술 받으셨던 분이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상담으로 제가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런 마치 모래주머니처럼 해가지고 콧대에다 넣으면은 높여야 하는 데하고 높이지 않아야 되는 데가 완벽하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렇게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절이 안 돼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미간 부분만 너무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가늑연골 그냥 자가늑연골제로 넣으면은 문제가 휘어지고요. 그리고 민싱해서 잘게 다져서 넣는 그런 이식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 곳에 높여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많은 의사들이 자가늑연골 가지고 콧대를 높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신통치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늑연골보다 콧대에는 보형물을 쓰는 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 코는 특별하니까 자가늑연골 할 거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또 이게 뭐 생명하고 관계 있는 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의 선택과 수술 받는 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바뀔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콧대를 자가늑연골로 쓰는 것은 그동안에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유라님께서 비염이 심한 편인데 CT를 찍는 게 좋을 것이, 코 성형 수술 전에 CT를 찍는 게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분은 CT 촬영을 해서 기능적인 부분까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쵸. 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매부리가 살짝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매부리만 깎는 것도 가능합니까? 저는 코끝이 살짝 뭉툭한 편인데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살짝 끝만 무는 그런 수술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CT에 관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매부리가 살짝 있는데 매부리만 깎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쿠쿠프리님 코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보통 매부리가 있으면 코끝이 살짝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끝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매부리가 있고 콧대가 낮지 않으면은 충분히 매부리 깎는 선에서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쵸. 생각을 합니다. 원래 매부리 코는 이쁜 코예요. 이게 높은 코지, 높은. 아주 높은 코지.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여성스러움이 조금 약하다. 여성스러움이 너무 세 보인다. 뭐 이런 경우에서 이제 매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기본적으로 매부리 코는 미남, 미녀들한테 많은 코예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그 매부리 형태를 그냥 유지하면서, 뭐 코끝이 뭉툭한다든지 너무 튀어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는 개선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노미연님께서 코 수술을 2번 해서 양쪽 귀염골이 없습니다. 지금 코끝에 보형물이 드러나서 재수술을 고민 중인데 귀염골 없으면 높일 땐 뭘 쓰나요? 그렇죠? 지금 코수술 일단 2번 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걸 가지고 이전에 지금 비중격 연고를 썼는지도 알 수 없고, 뭐 코끝에 지금 보형물이 비친다고 하는데 이게 실리콘이 L자가 들어갔는지 L자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병원 오셔서 CT 찍으시면은 수술 플랜에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연골은 코 수술 2번 해도 귀염골 양쪽을 써도 대부분 찾아보면 조금 더 쓸 거는 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정 없으시면은 그때 우리가 자가늑연골을 써서 수술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실제로 보고 CT도 찍어보고 다각도로 문진도 하고 해서 수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골은 귀염골이 생각보다 많고요. 비중격 연골도 있고 또 늑연골도 쓰고, 뭐 사실 요즘에 사실 그렇게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증늑연골도 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써도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비중격 연골, 귀연골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게 정말 없을 때 자가늑연골 쓰는 거고 그것도 정말 곤란할 때 기증늑연골 쓰는 거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뭐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하고 관계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선택하고 또 수술 받는 분들이 선택하면 그대로 해도 돼요. 그렇지만 원칙은 귀연골, 비중격 연골, 자가늑연골, 기증늑연골이죠. 사실 그런 순서대로 하는데 그 이전에 다 해결이 되죠, 되게. 그래서 우리 몸에 연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김재방님께서 그 위에 뷰뷰님. 뷰뷰님께서 네. 친언니도 코수술 상담을 했는데 상담 때 CT 촬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코수술을 하는데 CT 촬영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뭐 다 네,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냥 이제 보이는 거 말고 안에 구조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지 수술에 도움이 되는데 첫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한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안쪽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CT를 촬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방님께서 기중격 수술했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답니다. 코가 다시 막히신답니다. 네. 근데 코에 숨 틀어막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산다고 하시네요. 이게 비중격 수술했는데 다시 코가 막히는 경우 당연히 많죠. 당연히. 이게 사실 이제 옛날에는 애기들을 이렇게 눕혀 키웠어요. 이렇게 눕혀 키웠어. 눕혀 키우니까 얼굴이 넙대대해지고. 근데 요즘에는 애기들을 다 엎드려 키워. 얼굴 얄쌍해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비강이 좁아져요. 그래서 옛날보다 정말 비염도 많아지고 또 그 숨 쉬는 거 불편한 게 많아지거든요. 사실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좁고 또 아까 그 비갑계라는 게 커지면은 비중격 수술에도 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 비염이라는 게 사실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막힌다면은 비중격 안쪽이나 또 비갑계 이런 수술들을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사실 그런 수술들은 성형외과보다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더 잘하죠. 사실 성형외과는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한다고 하고요. 이 안쪽에 기능적인 면, 꽤 거리가 멀거든요. 비중격 안쪽 깊숙이 있는 거는 그건 당연히 기능적인 면이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 좀 분담돼 있어서 좀 조금 더 권위 있는 이비인후과 원장님,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보면은 코만 보시는 분, 귀만 보시는 분, 목만 보시는 분 이렇게 또 전공이 나눠져 있거든요. 코 안쪽을 보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좀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오세광님께서 어렸을 적 교통사고 당해서 미간 사이에 휘어진 뼈를 수술하는데 뼈를 깎는 건지 이마에서 내려와서 미간 사이 전신 마취를 하는데 큰 수술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질문을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인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뼈를 다듬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친 뼈를 맞춰주는 거는 뼈를 다듬고 옮겨주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마 쪽에서 이마에서 내려와서 미간 사이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마 절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대개는 전신 마취 하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관심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